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조그만 우리 국토의 모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조건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땅이 차지하는 면적은 1억 3,500평방킬로미터입니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 한반도는 겨우 0.16%밖에 되지 않는 그야말로 작은 땅에 속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구는 세계 40억 인구의 1.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좁은 땅에는 세계 평균 면적에 비해서 10배나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는 5,000년의 우리 역사가 숨쉬어왔습니다. 또 이 땅은 앞으로 5,000년 이상 우리들이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될 우리 모두의 터전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시아의 귀걸이라고 불려지는 이 땅이야말로 우리 민족을 존재케 하는 광장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모습을 결정하는 하나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이 조금만 더 넓었으면, 또 이 땅의 기후가 좀 더 따뜻했으면, 그리고 이 땅에서도 석유라는 게 펑펑 쏟아져 나왔으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제 광복 40년을 맞아서 우리를 있도록 해준 터전이면서 또 동시에 우리를 제약하고 있는 가장 큰 조건에 해당하는 이 국토를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분석하는 일은 실로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땅에서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떻게 이 땅을 갖고 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농업은 4천여 년 동안 우리의 국토를 이끌어온 틀이었습니다. 농경지는 바로 국민 경제의 밑바탕이었고 중심이었습니다. 정치에 근거하는 치산과 치수에 있었고 농자는 말 그대로 천하지 대본이었습니다. 보다 비옥한 땅을 보다 많이 차지한다는 것은 보다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음을 뜻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위에 고래등 같은 집, 높고 크고 넓은 고대 광실을 갖는 것이 꿈이었고 또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당시만 해도 국토가 그렇게 좁지 않았기 때문에 사는 인구가 그렇게까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땅에서 태어나 땅으로 돌아간다. 땅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거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은 살아가는 근본이었고 거역할 수 없는 이치였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국토에 대한 철학이란 것은 그 서양에 있어서의 서양 사람들의 무슨 국토 간의 그 적극적인 무슨 그런 거보다도 이 불교나 혹은 유교에 의한 그 자연에 순응하는 이와 같은 사상이 국토를 보는 데도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풍수지리설을 하는 것은 뭐 신라시대부터 중국에서 건너왔습니다만은 지금은 그것이 도시 풍수에서부터 주거 풍수, 주택의 풍수에서 더욱 그 음대, 묘지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그 내리에 스며드는 하나의 그 신앙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1910년의) 한일합방은 우리 국토에 처음 수술이 가해지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일제 지배하에 우리 국토는 일본과 만주를 연결하는 발판이었습니다. 도로와 산업을 비롯해서 모든 배치는 일제가 주도하는 대로 남북지향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의 변혁은 6.25 동란이었습니다. 전 국토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던 6.25는 피해 복구에만 10여 년의 세월을 흘려보내게 했고 국토의 전면 재구성, 재배치를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60년대는 국토에 대해 새롭게 눈을 뜨고
우리 손으로 국토 개발의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고자 시도를 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사정으로는 전 국토를 종합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국토의 외형적 골격은 그대로 두고 개발 효과가 큰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이른바 특정 지역 개발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과 부산권 중심의 대도시 개발에 따라서 이곳에는 점차 사람이 늘어가고 집이 늘어가고 공장이 늘어갔습니다. 대도시의 급격한 팽창과 함께 주변의 산지와 농지는 거세게 침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6.25 전에는 미아리 저 건너편에 베이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미아리 공동묘지인 것입니다. 60년 이후에는 미아리 공동묘지를 전체 이장을 시키고 현재는 상가와 주택가가 즐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거 패턴에도 새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기존 주택지의 공간을 보다 폭넓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밀집된 형태의 주택 양식이 요구되었고 1963년 서울 마포 지역에서는 최초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등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70년대 중반에 이르면서 고층 아파트가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도 비좁은 국토에서 급격히 늘어난 인구, 특히 도시 인구의 팽창이 가져온 당연한 결과였을 것입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 국토, 반면에 풍부한 노동인구. 바로 이 같은 조건 때문에 60년대 이후 우리는 줄곧 공업화의 길을 걸었고 공업단지의 집중 배치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비교적 입지 조건이 좋고 개발 여건이 갖추어진 곳이면 우선해서 공단을 조성해 나갔습니다. 상대적으로 농업의 비중은 낮아지고 농업 용지도 공업 용지에 밀려서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1960년대 말부터 공단이 조성됐습니다만 주로 수출 증대라든가 또는 공업 개발 그리고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농지 보호라든가 또는 환경 대책 또는 이 장기 안목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약간의 무리는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남의 한 권역에 대규모 공단이 들어선 점이나 70년대 초 서울과 부산을 잇는 고속도로가 우리 손으로 건설된 것도 손쉽게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국토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70년대) 이후 우리 국토의 곳곳에 건설된 고속도로는 외형적으로는 전국의 일일 생활권화를 이룩했지만 실제로 전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이 길을 통해서 농어촌과 벽지에 사는 사람들이 보다 생활 여건이 나은 대도시나 공업지역으로 대이동하는 결과를 빚어냈습니다. 70년대에 크게 유행한 무작정 상경이란 말도 당시 우리 국토의 모습을 반영한 한 단면이었습니다. 공업화에 줄곧 밀리던 농업은 더 이상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영농 여건을 만들자는 의지, 바다나 하천도 중요한 국토라는 인식이 드높게 일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좁아지는 농경지에서 식량 증산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이용률을 높이고 농업 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이 필연적이었습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농경지가 낙동강 이 지역으로 봐서만 해도 자꾸 줄기 때문에 희망이 없이 내일 떨어질까 모레 떨어질까 모르는 계획성 없는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호황수가 됨을 해서 앞으로는 계획 있게 또 많은 퇴비라든지 노력을 많이 들여서 좀 더 과거보다는 많은 양을 낼 수 있도록 생산을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60년대부터) 시작됐던 저수지와 댐 등 수자원 개발 사업이 70년대 들어서 체계화하고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축적된 건설 기술을 바탕으로 4대강 유역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펼쳐지면서 농업 근대화의 기초 작업은 비로소 마련됐습니다. 또 산지의 수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당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곧 산림녹화였습니다. 산은 나무에 의해서 당연히 보호되는 것으로 인식돼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해방 직전 인구 2천만이 4천만으로 그리고 40%도 채 안 되던 도시화율은 현재 72%로 크게 바뀌었습니다. 지난 40년간 국토의 크기는 그대로인 채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늘었고 또 우리가 선택한 공업화로 대도시 인구 집중이나 환경 공해 문제까지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생활 수준이 낮으면서 우리는 더욱더 쾌적한 환경, 살기 좋은 국토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국토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지금부터 무엇을 손대야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 국토의 조건은 우리 선조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국토를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광복 4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국토 면적은 그렇게 늘어나질 않았고 반면에 인구는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또한 우리가 과거 공업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이 먼저 개발이 돼서 인구가 이 일부 지역에 밀집해서 살게 되는 등 그러지 않아도 좁은 우리 국토를 현재 더 비좁게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 국토에서 살게 될 인구는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고 도시화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인구는 한 4천만이 조금 넘습니다만은 앞으로 2000년에 이르면 5,100만 수준에 도달하고 도시화율도 현재 68%에서 80%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계속 공업화가 일어나게 되니까 공업용지 수요는 더욱 늘어나서 농경지는 계속 감소할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곡은 100%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전체적인 식량 작업도도 계속 감소할 그럴 전망입니다. 결국 그러지 않아도 좁은 우리 국토는 앞으로 더욱더 비좁아질 것이고 인구가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 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 국토의 여건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잘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국토 공간의 재배치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 국토 공간의 재배치는 기존의 도시 체계를 중심으로 해서 각 체계에 알맞는 생활권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먼저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5개 대도시를 중심으로 5개의 광역도시 생활권을 설정을 하고 그 안에서 다시 시읍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국민이 우리 국토의 어느 지역에 살든지 일상적으로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생활 편익이나 서비스는 그 시읍을 단위로 하는 생활권에서 충족하게 되고 여기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보다 높은 생활 편익이나 서비스는 광역 중심 도시에서 모두 제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물리적으로 좁은 우리 국토를 보다 좀 더 넓게 쓰는 이러한 방향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방금 그 최 박사의 지적을 들어보셨습니다마는 이 비좁은 땅 위에서 너무나 많은 인구 또 과밀된 지역을 재배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국토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계속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작은 모형을 좀 보아주십시오. 이 공간은 우리나라 사람 한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생활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표고 100m 이하의 생활 공간은 우리한테 290평밖에 되질 않습니다. 우린 여기서 163평은 농사터로 쓰면서 나머지 땅에서 나머지 모든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1인당 농경지의 크기는 무척이나 좁습니다. 더구나 우리의 생활 공간은 다른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협소합니다. 옆에 있는 이 또 모형은 서독의 상황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의 거의 3배가 되는 1인당 850평인 점을 비교해 봐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세계에서 인구 밀도 3위라고 막연하게 여겨오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1인당 생활 공간의 면적은 방글라데시에 비해서도 세계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비좁은 국토에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될까요? 우선 우리가 살고 있거나 사물을 보는 공간을 더 넓혀보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요? 마치 숲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빽빽이 들어선 고층 아파트. 이제 이런 형태의 주거 공간은 서울만의 독점물은 아닙니다. 1973년 서울에 처음 등장하긴 했지만은 지금은 대도시에서면 어디에서든지 쉽게 이런 고층 아파트를 찾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시골에서도 역시 아담한 단독주택 대신에 밀도가 높은 주택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최선의 주거 공간의 높이라고 믿어오던 15층의 고층 아파트마저도 이제는 15층에서 머물 수만은 없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건축 기술의 수준이나 생활의 질을 따지기에 앞서서 비좁은 국토는 20층, 25층의 고층 아파트까지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서울 목동에 20층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인 점이나 25층의 초고층 아파트 건설 계획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값 상승이 근간 들어서 많이 오르기 때문에 집값에 차지하는 비중이 20 내지 30% 선까지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값의 가격을 인상시키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이것을 유지하려면 현재 15층에서 더 위로 집을 더 올려야만 주택 가격을 지금 선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15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가 필연적으로 앞으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올 하반기 서울 시내에 배치할 계획인 이 초고층 아파트를 보면은 주거 공간의 고층화가 갖는 한계를 설계로서 극복하려는 노력이 역력히 보이고 있습니다. 무섭고 삭막하다는 느낌을 들기 위해서 15층부터 4개층의 중간은 터서 놀이 공간을 만든다든지 옥상에 정원이나 테니스장을 시설한다는 게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 25층의 아파트가 지금은 초고층 아파트라고 불리울지 몰라도 앞으로도 계속 초고층이라는 말로 통용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높이 올라가려는 주택 못지않게 사무실 건물도 키재기 경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 도심지면은 필연적으로 겪는 공간의 부족이나 비싼 땅값이 고층화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자동차, 그래서 주차장도 초만원입니다.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지금 보시는 빌딩이 우리 주변에 탄생하기도 합니다. 도심지에 불과 9.8 평방미터의 면적을 입초적으로 활용해서 이 수직 건물에는 32대의 자동차를 주차시키고 있습니다. 새로 택지가 조성되는 지역에서도 낡은 건물을 헐어내야 하는 재개발 지역에서도 이제는 하늘을 향해 키재기라는 고층 건물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불가피한 일일 것입니다. 통계를 보더라도 1인당 우리 주거 면적은 2.59평에 불과해서 대만의 4.2평, 일본의 7.8평에 비한다면 현저하게 낮습니다. 사무실 공간의 면적도 이와 비슷한 여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토에는 농경지를 제외하고 도시나 공업시설이 들어설 토지는 3만 5천 헥타도 되지 않습니다.
서울시 행정구역의 절반도 못 미치는 토지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인구는 늘고 핵가족화는 더욱 진전되고 또 생활 수준이 나아지면서 좀 더 넓은 공간을 우리는 바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좁은 국토이긴 하지만 다행히 우리 국토는 지질 구조상으로는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장점을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여의도에 들어선 63층 빌딩이 그것을 입증하는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같은 데는 지진이라든가 그런 걸 또 지반이 약해서 지금 현재 거기는 60층까지 짓고 있습니다만 우리로서는 지반이 안반이고 또 아직까지 그렇게 큰 지진도 없고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봐서 100층 이상도 얼마든지 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지질 구조는 부족한 생활 공간을 입체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거와 사무실 공간에서 고층화의 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아주 사실이지만 우리 국토에서는 당장의 필요성에만 급급한 나머지 국토의 전반적인 활용이나 산업별로 공간을 활용하는 데는 미흡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공간의 입체화를 시도한 우리의 선택은 반면에 생활의 질 문제에는 등한시한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고층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제는 보다 분명한 생활의 가치를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층 건물은 우리의 필연적인 생활 무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층화 자체라는 것이 이미 그 인간 소외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공포증이 생긴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인간관계의 어떤 그 결속, 그렇죠? 그런 그 감성적인 이해 이런 것이 있게 되면은 그런 환경적인 문제는 문제가 오히려 되지를 않은데 사실은 현실은 우리가 이것을 바라고 있는 거지만 현실은 전혀 같은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으면서도 얼굴을 빤히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는 말 그대로 남남이라는 소외이 바로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된다고 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필연적인 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더 단란하게 이렇게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있지요. 고층화가 기술적으로 무한정 가능하다 하더라도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욕망과 우리 국토의 특수한 안보 상황 때문에 그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지상에서의 심각한 환경오염은 새로운 공간 활용의 길을 찾지 않으면 안 될 조건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하 공간의 개발과 활용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지질 구조와 안반의 종류가 화강암, 편마암 등으로 돼 있어 고층화와 함께 지하 공간의 활용도 쉽다는 것이 전문학자들의 지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지하 공간의 활용과는 거리가 멉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촌의 모습입니다. 늘어선 자동차들이 지상의 어린이 놀이공간을 대부분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지하실은 텅 빈 채 버려진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자동차들로 해서 놀이공간과 녹지공간이 차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 아파트촌이 안고 있는 고민입니다. 개인주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법에 따라 형식상 지하실을 설치는 해놓았어도 쓸모없는 물건을 놓아두는 창고 또는 연탄 보일러 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수제 지하실을 필요하지 않은 공간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그 지하실을 봤는데 말이죠. 지하실이 상당히 그 넓은 것 같은데 왜 이 정도밖에 활용을 안 하시고 계시죠? 네, 건축법상 그 설치는 해놨지만 말이죠. 그 보시다시피 뭐 연탄 보일러나 네. 뭐 집안에 뭐 자질구레한 물건들 거기 뭐 그렇게 좀 쌓아놓고 또 그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네. 뭐 다니기도 굉장히 불편하고요. 네.
도심지 상업 건물도 이와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비싼 땅값 때문에 건물의 층수를 높여 건평은 늘리려고 해도 지하실 설치에는 인색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자동차 숫자에 따른 주차 수요를 지하 3층 정도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1974년) 서울에서는 지하철 1호선 개통으로 지하 30m까지의 지하 활용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당장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를 위한 방법일 뿐이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되면서 비로소 지하 활용의 가치를 본격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지하철과 다른 공간을 연결하는 종합적인 지하 활용 방법은 아직도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공사비 엄청난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 지하는 우리가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될 공간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구 생성 이후 지각의 변동을 세심히 분석하고 있는 많은 선진 외국에서는 그들의 축적된 지층 구조의 연구를 기반으로 지하 활용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개인 용도에서부터 국가의 주요 공공시설과 학교, 통신시설, 그리고 체육시설 등 그 활용 범위가 다양합니다. 태양열로 데운 물을 지하 안반에 저장, 그 물을 지역 난방에 활용하는 노래의 한 고장입니다. 오물 처리 후 생기는 열과 태양열로 물을 데운 뒤 지하 안반에 저장, 그 물을 끌어올려 지역 난방에 활용해 비싼 기름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폐수 처리 시설을 하려면 우선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하고 또한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지하에 폐수 처리 시설을 갖춰 환경 보호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하에 체육관과 수영장 그리고 아이스링크 등을 설치하는 것이 항상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지하 공간의 특성에 맞아 활용 가치가 있는 지하 공간 활용의 한 방법입니다. 또 지하에 원유를 저장하면 작업의 신속함과 함께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정유와 저유시설은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지하에 설치함으로써 공간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외국의 지하 활용은 안보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간을 활용한다는 합리적 사고방식 때문에 지하 활용이 더욱 활발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3,000m까지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하공간협회는 지하 30m까지를 활용가치가 가장 큰 생활공간으로 설정, 건물의 지하층과 지하철 설치가 가능한 공간, 그리고 300m까지는 지하철과 유류 저장시설, 또한 3,000m까지도 지하 양수발전소와 핵 폐기물 저장시설이 가능하다고 보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공간은 일단 형성되면 원상 회복이나 변형이 곤란합니다. 또한 입지 선정에서부터 동굴 굴착과 보강, 그리고 냉난방과 환기시설 설치에 따른 특수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안보상으로 가장 민간인이 어떠한 비상시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사실은 전무한 상태거든요. 네. 그러한 안보상의 이유, 그 뒤에 경제적으로도 이것이 지상과 비교해서 거의 비등한 공사비가 소요되고 있고 막대한 공사비가 안 들어갑니다. 또 요사이는 기술이 발달해서 동굴 내에서 제습 문제라든지 온도 유지 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활력 면에서 오히려 지상보다도 더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거든요. 또 요새 이제 도시에서 어떤 자연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설치하고
상당히 그 자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지하 시설물은 그러한 지상에 그 훼손을 별로 주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자연 환경 보호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네. 우리나라 국토위원회에서 상당히 장려하고 싶습니다. 네. 학술적으로 지하 3,000m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지하 공간. 그리고 지하 3,000m까지 파내려가려는 외국의 노력에 비하면 우리는 고작 30m 정도의 지하철이 지하 활용의 한계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 단독주택이나 사무실들도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지하실을 갖추고 있을 뿐 버려진 공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국토에서 단층 건물이 같은 면적의 지하 공간을 갖도록 활용한다면 2배의 공간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건 역시 좁은 국토에서 사는 오늘 우리의 당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고 또 땅의 효율을 최대한 높이는 것은 우리 모두의 지혜일 것입니다. 이 63층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입체화된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역시 평면의 공간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높이 올라갔다고 해서 반대로 깊이 내려간 만큼의 평면적인 공간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해도 그러나 반드시 어느 비율만큼의 평면적인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그 한계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66%나 산지로 되어 있는 우리 국토에서 또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이 많은 산지들을 우리는 막연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식량 자급률은 50%도 채 되질 않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화의 추세 속에서 농사 지을 땅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기 2000년에 가면은 현재 농경지 크기의 12% 정도가 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요만한 크기의 농경지가 더 줄어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식량의 자급률도 42%로 더 낮아진다는 비관적인 얘기마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려운 조건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산에서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봄이 찾아오고 있는 3월입니다만은 이곳 대관령 목장 일대에는 흰눈이 하얗게 덮여 있어서 마치 겨울 스위스를 보는 그런 느낌입니다. 해발 850m에서 1400m 사이에 걸쳐 있는 이곳의 초지는 모두 1600헥타르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조성되어 있는 초지의 3%가 이 목장에 있는 셈입니다. 좁은 국토에서 66%나 되는 산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길, 그 가운데서도 초지로 가는 길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개척자적인 의지가 아니고서는 쉽게 이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취재팀은 이 목장의 첫 인상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름이면 소떼들이 한가롭게 노니는 이곳 목장에서는 지금부터 13년 전인 1972년 최초로 초지 개발의 삽질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잡목이 우거진 고산지대에 초지를 조성해서 최초의 결실을 얻기까지는 무려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뒤인 1979년부터였다고 목장 관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초지를 개발하는 일은 실제로 기나긴 시간을 필요로 하고 또 힘든 일입니다. 잡목을 베어내고 씨앗을 뿌려서 목초를 소화하기까지 2년, 그리고 송아지가 목초를 먹고 우유를 생산하기까지 다시 2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기 마련이어서 초지 개발은 최소한 4년이 지나야 결실을 얻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곳 대관령을 비롯한 강원도 평창군 일대에는
해발 1400m까지의 고랭지인데도 160여 개의 크고 작은 낙농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목장 모두 초지 개발에 나서서 결실을 얻어내기까지 오랜 시간을 나름대로의 인내와 끈기로 극복한 셈입니다. 또 우리의 기후 조건은 그리 단순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쏟아붓는 집중호우는 애써 가꾼 초지를 단숨에 쓸어버리기 쉽고, 게다가 평지 생활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고산지대에서의 초지 개발이 평범한 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집중호우가 온다든가 할 경우에 결국 토양이 유실돼 가지고 산림이 황폐되지 않느냐 하는 기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을의 초지 조성하게 되면은 가로 엎고서 하는 경운식 방식을 연상을 해서, 그런데 결코 지금은 기술이 모두 진보가 되고 해서 몇 백년 천년이 묵어가지고 쌓인 부토, 아주 그 효과적인 부토를 그냥 버리질 않습니다. 원형 그대로를 살려가지고 이 나무만 자르고 그걸 타서 씨 뿌리고 이렇게 조성을 하게 되면은 그 풀뿌리라든지 다 얽혀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 토양 유실이 된다든지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이곳 고산지대가 기후적인 오히려 장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추워서 여기 잘 안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반대일런지도 모릅니다. 목초가 시원한 데서 잘 자라기 때문에 여기 1m 30까지도 이게 자라고, 또 질병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따뜻한 지역에 비해서 질병이 없기 때문에 소들이 폐사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주 얕고, 그리고 유량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은 여기에 1m 50까지 이렇게 목초가 자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건 기온하고 이 수분 문제입니다. 목초가 가장 자라는 적정 기온은 15도에서 21도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8월달 기온도 23, 4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시원해서 목초가 자라는 데는 적정한 기온이고, 거기에다가 안개하고 강우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목초가 자라는 데는 적지죠. 이곳 목장에서 가을에 수확한 목초를 저장해서 11월부터 4월까지 계속되는 긴 겨울 동안 소들의 사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젖소와 비유구 2,200마리분의 사료가 이곳 1,600헥타르의 초지에 자란 풀로 모두 충당되고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좋아한다는 젖소들도 겨우내 저장해둔 자연의 풀을 먹고 하루 2차례씩 우유를 제공합니다. 1년이면 3,600톤의 우유가 이곳 목장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1년이면 어미소로 자라난 천여 마리의 비유구들이 450톤의 쇠고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야지대 쌀 농사에 거의 2배 소득을 올리면서 현재 5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 식량의 자급률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들이 고냉지 초지 개발의 전망을 한층 밝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지 조성에서 목장 관리에 이르기까지 초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데는 많은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오지까지 들어오는데 새로 길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개설하는 데는 중간에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두 사유지를 결국 통과해야 하고 해서 그런 타결 문제가 아주 근본적으로 참 어려운 문제였었고,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이 농기구의 기술은 확실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사지의 초지 장비 같은 것은 거의 지금 백지 상태다시피 하고, 트럭 타마는 현재 국내에서 생산이 됩니다만 여타 장비는 도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초지 전문가들은 목장은 목가적인 분위기지만 목장 일을 하는 사람은
결코 낭만에 젖어들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만큼 목장일은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목장주 스스로의 개척자적인 정신이 없이는 아까운 산지의 나무만 황폐시키고 초지도 망쳐버리기가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많지만 대관령 일대 고산지대에서의 초지 개발의 성공은 하나뿐인 국토의 개발과 활용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축산 관계자들은 우리나라의 많은 산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해발 500m 이상의 산지 가운데서 100만 헥타쯤은 손쉽게 초지로 조성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만 200만 마리의 소를 사육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토의 66%나 되는 산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 일대는 지금 보시는 대로 야산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렵고 대부분이 널널한 밭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새로운 땅을 찾아낸 농민들의 마음을 나타내기도 하듯이 이곳에는 겨울 농한기도 없었습니다. 당초 이 마을 일대의 크고 작은 야산은 모두 580헥타에 이르렀고 산의 주인만도 무려 380여 명이나 됐습니다. 그러나 당국의 끈질긴 설득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마을 야산을 모두 밭으로 개간해서 작물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 마을의 농민들이 경작하던 밭들은 대부분 토양이 많이 약해지고 경지 정리도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기계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반면에 주변 야산은 경사도가 15도 이하인데다가 산의 높이도 100m 안팎이어서 개발하기도 쉬웠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농가 평균 경지 면적이 1헥타도 채 안 되는 데 비해서 이 마을은 야산 개발로 가구당 경지 면적을 1.3헥타로 늘렸고 개간된 밭에는 특용 작물을 심어서 소득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겨울철인데 무슨 작업을 하고 계십니까? 알타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타리가 뭡니까? 알타리 무라고 합니다. 이건 겨울철에 재배합니까? 예, 겨울철에 양력 1월 달이나 심어가지고 5월 10일경에 나갑니다. 예, 이게 지금 산지가 개간된 땅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71년도에 개간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주로 어떤 작물들을 재배합니까? 개개 알타리 무만 연자하고 무만 연자한다 치면은 작물의 토질이 안 맞아서 수박하고 땅콩하고 서로 교차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비교적 그 소득이 높은 작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존 그 밭들은 대개 어떤 농사를 하고 있습니까? 기존 밭들은 지금 개개 그런 밭도 특수작물하고 있는데 담배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추하고 그렇습니다. 개간해서 이 작물을 재배해 보시니까 이 소득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소득은 옛날에 산으로 있는 보다도 훨씬 낫죠. 지금 구밭보다도 개간지가 더 소득이 많습니다. 이 마을에 겨울 농한기가 없어진 것도 바로 야산이 개발된 뒤부터였습니다. 새로 개간된 밭의 토질이 좋아서 1년에 3차례 작물을 수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농가는 봄에는 수박의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는 김장무를 심고 다시 겨울에는 알타리 무를 재배하는 것입니다. 이 마을에서 취재팀의 시선을 끄는 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당시 개간할 당시에 무연고면은 파서 합동으로 이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예로는 없었는데요. 유연고묘에 대해서는 아주 묘를 팔락으로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말썽이 있었어요. 보시다시피 지금 이 개간이 싹 된 상태에서는요. 유연고묘를 지금 많이 파서 옮기고 있습니다. 개간지 내 속에 든 묘는 이렇게 독립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질도 없고 또는 여기에 밭을 벌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침입이 되고 또 깎아서 많이 묘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걸 파버리고 그래서 본인들 자신이 묘를 지금 많이 앵기고 있습니다. 앵겨서 합동으로 공동 그 묘로 옮기고 있습니다. 아직도 산지를 개발하는 데 부딪히는 바로 묘지 문제를 이 마을 주민들은 슬기롭게 극복해 가고 있었습니다.
또 이 마을의 산지 개간의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개인 묘지가 결국 어떤 다른 형태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암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묘지는 현재 국토 면적의 0.8%나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 개간이 쉬운 경사 20도 이하의 산지에 들어있어서 야산 개발의 한계점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초지조성과 야산 개간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 산지 개발의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우리나라 산지는 경사도 15도 이하에서는 목장보다는 농지로 개발해서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그리고 15도에서 25도 사이에서는 과수를 재배하는 것이 경제성이 높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초지의 경우 경사도 25도에서 35도 사이에 가장 경제성이 있으며 35도 이상이면 산림을 조성하는 것이 경제적인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악국가인 스위스가 바로 산지개발 정책의 대표적인 국가로 손꼽힐 것입니다. 해발 800m 이하의 산은 경지로 조성하고 그 이상에서부터 해발 2000m까지는 초지를 가꾸어서 세계 제1의 낙농국가를 건설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산지는 숲을 가꾸어서 인목 축적량이 우리의 10배나 되는 헥타당 200입방미터가 되도록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지 개발의 가능성에 비해서 아직도 우리의 현실은 산지 면적의 3%도 못 미치는 18만 6천 헥타만이 개발된 실정입니다. 그 가운데서 초지는 5만 2천 헥타에 조성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 국토는 단순한 보호 유지의 차원에서 나아가서 국토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의 문제로 바뀌어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가 아주 세분돼서 심한 경우 몇백 평의 한 소유주가 닳고 또 대부분 한 일정보 내외가 이렇게 됩니다. 이제 초지를 조성하려고 할 것 같으면 20마리를 길러야 한 경영 단위가 대충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젖소의 경우요. 그러면 10정보 3만 평은 확보해야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야산지대에서 10사람한테 땅을 사야 되는데 5사람까지는 살 수 있다 한다 하더라도 옆에 사람이 평당 1,000원에 샀다고 할 때, 팔았다고 할 때 꼭 저 사람이 살 것이다라는 예견이 되면 갑자기 평당 5,000원, 10,000원씩 불러서 사실상 경제적으로 살 수가 없어서 못 오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선산을 모셨다든지 해서 비록 그것이 평당 10,000원이나 10만 원을 줘도 안 파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어 와서 서로 협조하는 기색이라든지 또 혹은 도덕의 표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뀌기 전에는 조건이 좋은, 천연적으로 조성하기 좋은 마을 주변의 야산을 개발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봅니다. 산지를 개발함으로써 축산이라든지 기타 농업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토교육상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 이 산림이 차지하고 있는 국가적인 위치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구교림이 가지고 있는 90만 정도, 임상이 좋은 데는 한 20년 내지 30년 축적을 두어가지고 후계 자손들이 그쪽 임산물을 쓰게, 그런 방향으로 해서 임업도 살고 축산도 살고 농업도 사는 이런 균형 있는 발전, 국토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원으로서 국토를 개발하는 길은 이제 개인의 가치 기준의 분명한 전환과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것을 산지, 초지 개발의 경우에서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투기 심리나 소유의식을 버리고 산지를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지를 전 국토를 대상으로 면밀히 분석해서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만이 국토를 훼손시키지 않고
산지를 개발해 나가는 우리의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산지의 개발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를 개발하는 노력과 함께 또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볼 적에는 서해안에서 수심이 낮은 웬만한 바다는 계룡산 4개 정도만 헐어버리면 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계룡산입니다마는 이 정도 가지고 이 정도의 서해안 바다를 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 엄청난 공사비 때문에 경제성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지의 경사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국토를 늘려나가는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바다를 막아서 새 땅을 찾는 간척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로서는 가장 평화적인 국토 확장의 방법이라고 불리웁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바로 우리의 서남해안을 간척의 보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수심이 얕고 간만의 차이가 심한 데다가 굴곡이 심한 해안선과 많은 섬 때문입니다. 서남해안에 썰물 때 방대한 갯벌이 나타나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의 간척 자원이 얼마나 풍부한 것인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공사와 국토개발원의 조사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간척의 부전 자원은 거의 100만 헥타르에 이르고 있고 손쉽게 토지로 쓸 수 있는 간척지만 40만 헥타르로 현재 우리 농경지 면적의 5분의 1은 더 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평야지대로 이루어진 네덜란드만 해도 방조제를 쌓기 위해서 필요한 돌은 모두 벨기에에서 수입했을 정도이지만은 우리 주변에서는 손쉽게 암석을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960년대부터) 바로 이 같은 간척 사업의 중요성이 인정되면서 서남해안 7개 지구에서는 현재도 간척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그 중요성에 비하면 활발하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해방 후 지금껏 조성된 간척지는 4만 헥타르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4천만이 넘는 국토의 현실은 바다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선택의 시점을 맞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간척의 효과는 그만큼 큰 것이기도 합니다. 이 지구는 간만에 차가 심한 바다로서 물이 빠졌을 때 갯벌이 나옵니다. 인천시 북구 원창동에서부터 경기도 김포군 대곤면 대곡리까지 연장 9.4km에 대한 방조제를 막는 현장입니다. 이것이 막은 후에는 이 갯벌이 국도 확장으로서 3,800정보, 농경지로서 3,000헥타가 나오겠습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이 지형이 앞으로 준공 후에 갯벌로 나타난 그 땅은 농경지로서 활용하고 물이 차 있는 현재 이 지대는 농업용수로서 활용할 수 있는 담소가 되는 현장입니다. 이 자그마한 간척 사업지구에서만 여의도 크기의 10배가 되는 토지가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또 기다란 방조제는 육지로 통하는 섬 주민들의 새로운 도로로서 구실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방식대로 간척지를 농경지로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기계화가 가능한 대규모의 벼농사 단지를 이룩하고 수확량도 크게 높일 수 있는 점은 무시 못할 효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간척 사업이 시행되면서 약 한 2, 3년간은 그 완전한 기대어리만큼 수확을 거두지 못했는데 그 이후에 오늘날까지는 오히려 일반답보다도 수확량이 높은 현실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간척 사업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역시 간척 사업의 그 안전을 위한 수리 시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리 시설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인근의 기존답, 그러니까 일반답이 되겠죠. 역시 거기에도 옛날에 그 전천후에 그 혜택을 받지 못하던 것이 완전히 수리 시설로 인한 혜택을 받아서 이제는 거기도 약 한 연간 평균 10RO당 440여 킬로의 수확을 거두고 있고, 간척지는 일반답보다는 높은 약 한 450킬로에 상당하는 수확량을 매년 거두고 있습니다. 간만의 차이가 심한 서남해안, 그래서 간척 자원이 풍부하기도 한 서남해안이지만은 실제 공사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게 또한 현실입니다. 방조제를 쌓기 위해서 또 간척시 외곽 시설 공사만 하는데 무려 3 내지 4년이 걸리는 게 우리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파란 같은 경우는 최대 간만의 차가 2, 3m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최대 간만의 차가 6m 내지 8m라는 이런 그 조위 변화가 심한 이런 지역입니다. 또한 거기에 따라서 물막이를 전진해 나가면서 따라가는 그 유속도 4m 내지 6m라는 아주 그 변화가 심한 그 유속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유속을 따라가려면 여기 보이는 저 돌망태가 있습니다만 저 크기가 약 1m에 1m 20짜리 돌망태가 약 1.8톤이라는 그 무게의 돌이 들어가야만이 지탱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돌망태가 유실되는 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돌망태나 사석 같은 경우를 보면 약 10% 내지 15% 정도를 유실로 보고 있습니다. 바닷물에 휩쓸려 나간다는 얘기죠? 네, 밀려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광대한 갯벌터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갯벌터는 단순한 갯벌이 아니고 간척 사업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우리의 토지로 등장한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갯벌을 우리가 농경지로 활용하고자 할 때는 여기에 또 다른 문제에 우리는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시일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던 토양에서 소금기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또한 우리는 오랜 시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1977년 준공된 평택 간척지구도 거의 8년이 지난 오늘날에 이르러서야 농업용수의 염도가 600ppm으로 정상을 찾고 있을 정도이며 거대한 암거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소금기를 없애는 세월은 보통 4, 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결국 간척지의 조사 설계에서부터 농사를 짓기까지 무려 7년에서 10년이 지나야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공사 기간을 줄이고 엄청난 공사비를 낮추는 기술력이 지금부터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일 것입니다. 어느 전문가는 일반 제조업이 수주액의 6.7%를 기술 투자에 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간척 사업을 비롯한 농업 토목 사업의 투자율이 1%도 못 미치는 현실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간척을 포함한 모든 관련 토목 시험을 농업토목시험연구소가 떠맡고 있고 현재 연구 수준이나 시설 규모로는 획기적인 기술 개발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네덜란드의 경우에 독립된 간척시험연구소가 설립돼서 간척지의 장기 설계에서부터 공사의 기술, 토지 이용 방법까지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데 비하면 우리는 아직도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간척 사업에 손대기 시작한 것은 1963년부터입니다.
개화도의 거대한 간척지를 보면서 산지 개간과 대비한 간척의 중요성이 더욱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국토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산지 개간이 가능한 땅 중에서 기계화 영농이 가능하거나 도시나 산업용지 등으로 쓸 수 있는 땅, 즉 경사도 15도 이하의 산지는 15만 헥타에 불과하다는 한계점 때문입니다. 개화도 간척사업 이후에 20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간척지를 늘려나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주변 논해값이 평당 5, 6천 원 선인데 비해서 아직도 간척지 농토를 조성하는 데는 평당 10,000원이 투자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간척 기술 개발과 함께 토지 활용 방안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지금 이곳 개화도에 비어있는 빈 집들, 이것은 간척에서 농민들의 입주에까지 그 과정이 순조롭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 빈집도 찍네요. 공사와 농경지 정리를 담당한 소관부서가 서로 다른 가운데 갯벌이 농토로 개답되기도 전에 농민을 입주시킨 데서 비롯된 빈 집들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그 개발 실태를 보면은 전체 조직적인 면에서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농업령은 농업진흥공사가 하고 일반 매립은 건설부가 산다든지 또는 개인과 국가 간의 개발 대상지가 불분명하게 산재되어 있어서 개인이 신청에 의해서 혹은 필요에 따라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장기적 측면에서 해안 매립 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개발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 개발지구라든지 예컨대 산업기지 개발 예정지구라든지 이런 지구를 사전 예시적으로 설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래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간척이라 하면은 보시다시피 일정 규모 이상이 넘으면은 농업용으로만 간척을 개발하는 걸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토지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우리 간척 자원이 갖고 있는 자원의 분포상에 보면은 약 150만 평 이상의 규모를 차지하는 것이 약 95%나 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간척 대상지는 모든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규모적인 에피션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목적이라 하면은 예를 들어서 농업용 외에 도시용지, 공업용지, 화훼용지 또는 초지 조성을 해가지고 목장을 건설하는 것 등 여러 형태로 개발함으로써 여태까지 개발의 효율성이 낮다고 하는 간척지를 보다 효율성 있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바닷물을 막아서 새 땅을 찾는 간척, 거기에서 큰 것을 얻는 반면에 우리는 또 많은 것을 잃기도 합니다. 바다를 무대로 사는 사람들의 피해가 바로 그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여기서 어버신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한 10년 되었습니다. 이 간척 공사가 되기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간척 공사 하기 전에는 생선도 많이 났지만은 간척 공사 후에는 생선이 말리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주로 여기서 없어진 고기는 어떤 고기들이 없어졌습니까? 조기도 없어지고 뭐 농어, 민어, 뱀장어, 뭐 게 같은 거 아주 서해안에서 나는 물고기는 주로 없어졌다고 봐야죠. 간척으로 우리가 잃는 것은 비단 이것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기르는 어업 하나만 따져보더라도 단순한 어민의 소득 수준 향상의 차원을 넘어서서 앞으로의 국토화 활용과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알차게 근본적으로 발전시켜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간척 사업은 우리는 물론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히 물려줄 소중한 새로운 국토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간척 기술의 개발에서부터 간척지의 이용 방법에 이르기까지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고
산지 개발과 간척을 통해서 국토를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잃는 것이 있고 또 그래서 한계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고는 이 하나뿐인 국토에서 행복을 누리고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국토를 깨끗이 물려준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 좁게 살고 또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겠다는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중요한 것입니다. 영화 서부개척사 가운데 한 장면입니다. 신대륙에 이주한 이들에게는 땅은 무한정한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주인 없는 광야는 누구든지 먼저 정착해서 말뚝만 박으면 자기 땅이 되는 상황이 당시였습니다. 이들은 땅의 질이 떨어지거나 사소한 문제가 생기면 다시 서부로 이주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부개척의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토지 소유의식이 해방 후 줄곧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몇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살고 계시는 댁이 말이죠. 아파트입니까? 단독주택입니까? 아파트입니다. 역삼동 서린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33평인데요. 네. 아이들 둘하고 4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네. 건이 허락한다면 네. 더 넓은 아파트로 옮기고 싶어요. 단독주택인데요. 제 식구가 지금 5인 가족이 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좁아요. 네. 그래서 여건이 허락만 된다면은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사가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단독인데 저희 집은 지금 대지가 50평에 건평이 32평인 집에서 4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건이 허락을 한다면은 정원도 있고 잔디도 있고 좀 더 넓은 집으로 여유가 있다면 옮기고 싶습니다. 현재는 새로 살고 있는데 하루빨리 내 집을 갖는 게 소원이죠. 이사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예. 지금 어디로 이사 가는 겁니까? 과천을 갑니다. 과천으로요? 예. 그 과천으로 이사 가야 되면 그 몇 번째 이사하는 거예요? 지금 4번째예요. 예. 그 한 4번째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자꾸 이사하는 겁니까? 조금 살기 좋은 데로 자꾸 나가야죠. 우리 모두가 사는 국토의 크기와는 관계없이 모두 다 큰 집, 넓은 들 소유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결혼했을 때, 또 자녀가 결혼할 때, 그리고 죽으면서 누구나 일생에 3번은 이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더 좋은 집, 더 넓은 집으로 가려는 욕망은 커집니다. 길이를 선택해서 집을 옮기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고대 광실, 고래등 같은 집으로 표현되는 우리의 뿌리 깊은 토지 소유의식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좁은 땅에서 살면서 더 넓은 들, 더 큰 집을 고집하다가 결국 일생을 마감합니다. 지금 이승에서의 생을 마친 뒤 저승에서의 삶을 시작하려는 망자의 행렬 모습입니다. 돌아가신 조상을 더 좋은 땅, 명당 자리에 모셔야 후손이 잘 된다는 뿌리 깊은 우리의 의식. 불쌍하구나 불쌍도 하네 죽음 매우니 불쌍도 하나. 무덤은 지나간 죽음과 오늘의 삶을 연결하는 수직적 유대일 뿐만 아니라 그 무덤 아래 함께 사는 삶들을 이어주는 수평적 공감대의 상징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의식 때문에 해마다 쓸만한 땅, 좋은 땅이 점차 자취를 감춰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서는 더 큰 집, 더 넓은 집을 갖기를 원하는 것처럼 죽어서도 좋은 땅, 명당에 묻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명당, 좋은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는 것은 또 다른 토지 소유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저기 저 뒷산에 보이는 묘소가 말이죠. 혹시 그 아저씨네 선산이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예.
그러면 말이죠. 제가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아저씨 만약에 뒤에 말이죠. 후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선산에 묻혀야죠. 선산에. 경기도 안성군 미양면을 찾아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묘지 문제를 살폈습니다. 이 봉분의 크기를 재보겠습니다. 길이가 3m고 폭이 2m 5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약 2평 반가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묘역의 크기를 재보겠습니다. 폭이 13m입니다. 세로를 재면은 10.5m이기 때문에 약 40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쌍분이기 때문에 한 기당 20평씩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측정해 본 거와 마찬가지로 마을에서 11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이 봉분은 2.5평 정도로서 두 개이지만은 결국에서는 묘역 때문에 묘역 40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주위는 개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묘 때문에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와 같은 것은 하나의 표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어의 많은 야산이 이와 같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묘는 외관은 분명히 여타 다른 묘와는 다를 게 없습니다만은 이 묘 안에는 사체가 들어있지 않음이 분명합니다. 그 이유로서 여기 비문의 뒷면을 보면은 부모의 생년월일만이 기재가 돼 있지 부모가 돌아가신 날은 기재를 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효성이 지극한 자손들이 부모가 돌아가실 것에 대비해서 사전에 명당자리를 구해놓고 그것을 부모의 묘소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나라의 묘지 문제는 매장을 고집하는 데다 남보다 큰 봉분을 원하는 데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또 봉분의 크기보다는 묘역의 넓이 때문에 묘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화장률은 20% 미만으로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모두 2,500만 개의 묘지가 전 국토의 1% 가까운 8억 5천만 평을 덮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국토 상황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래서 취재팀은 국토개발원 관계자를 만나 현재 우리나라 평균 주거 수준 정도의 단독주택을 우리 모두 소유하고자 할 때 2000년대의 모습은 어떤지부터 계산해 보기로 했습니다. 현재 그 도시의 주거 공간 평균 면적을 2.54로 잡고 그것을 미터로 환산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2001년대 인구를 약 5,100만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01년에 총 소요 면적은 약 424.32제곱킬로미터로 이것을 평으로 환산하면 약 1억 2,800만 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그 농경지를 제외한 그 평야 면적을 약간 상회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농경지를 제외하고 모든 평지를 개발을 해야만이 우리가 현재 수준으로서 그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5평으로 계산을 해서 한번 다시 그 총 소요 면적을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보시는 바와 같이 5평으로 계산했을 때는 약 825제곱킬로미터가 필요하게 되겠고 이것을 평으로 환산하면 약 2억 5천만 평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그 농경지를 위한 평지 면적이 약 2배가 필요하기 때문에 평지를 다 개발은 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그 야산이라든지 이런 산까지 개발해야 되는 그러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묘지는 과연 어느 정도나 필요한지 묘지도 한번 좀 알아봐 주시죠. 예, 그래보죠. 먼저 그 묘지 총 소요 면적을 계산하기 전에는 일기당 소요 면적과 총 연간 그 사망되는 인수, 다시 말하면 그 몇 기가 필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81년 그에 시행된 그 묘지 및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그 법률 시행령을 보면은 1인당 면적을 약 20제곱킬로미터로 20제곱미터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그 필요 기수를 약 25만 기를 우리가 잡으면은 총 소요 면적은 약 825 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약 2억 5천만 평이 되겠는데, 이것을 서울시 면적과 한번 비교해 보면 서울시 현재 면적이 약 640제곱킬로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 825제곱킬로미터라는 것은 서울시 면적이 약 1.3배 이상이나 되는 면적이 죽은 후에도 그 묘지로서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여기는 도쿄 중심지에서 조금 떨어진 일본 도쿄의 신주쿠에 있는 도야마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곳 아파트 단지는 도쿄에서는 대표적인 서민용 아파트 단지 한 곳입니다만은 이곳은 모두 2200세대에 약 6천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당 평균 평수는 방 2개의 거실이 하나 딸린 약 15평 규모입니다. 우리의 경우는 평수가 크고 그리고 넓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 일단 부자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잘 사는 부자의 첫째 조건은 집이 어느 정도의 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1인당 GNP 국민소득이 10,000불을 넘어서 우리보다 5배가 넘는 일본이기는 하지만은 주택 문제에 관한 한 우리가 일본 사람보다 훨씬 부자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주택 개념은 우리와는 다릅니다. 물론 자기 집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갖고 있는 재산을 모두 투입을 해서 주택을 마련하지는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거의가 장기 론입니다. 말하자면 목돈을 주고 집을 마련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목돈을 내고 산다는 것은 엄두도 못 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결코 무리를 하면서까지 자기 집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하나 일본에는 월세 제도가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목돈이 없더라도 언제든지 가볍게 들어가서 또한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계산은 간단합니다. 한 달 월세를 얼마로 계약을 하게 되면 보증금조로 2개월 분치만 내면 입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료를 싸게 억제하기 위해서는 지금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주택을 건설토록 해서 공급합니다. 그렇게 하면 토지 가격을 임대료에 반영시키지 않아도 되므로 싼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좁게 사는 미덕과 함께 일본의 묘지 문제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일본에서는 매장이 아니라 화장이라는 관습이 대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화장을 해서 가루가 된 뼈를 묻고 그리고 비만 세우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면적이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벌써 옛날부터 묘지가 좁은 국토를 잠식한다는 심각성을 알고 있었고 이것이 묘지에 대한 일본 사람들이 인식을 바꿔놓았습니다. 이것은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일본 사람들이 지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중계된 간디 여수상의 장례식입니다. 이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세계 지도자의 최후 모습입니다. 물론 인도의 종교의식이 이런 장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모습을 단순히 종교적인 이유 때문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로는 살아있을 때도 그렇고 또 죽어서도 그렇고 누구든지 이 넓은 공간을 자꾸만 선호를 하고 있는 경향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정된 국토 공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 국민 모두가 다 같이 편안하게 살아야 할 그런 어떤 공동의 장이기 때문에 이 좁은 그 국토 공간 내에서 많은 인구가 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조금씩 좁게 사는 미덕을
발휘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현재 그 우리나라 도시 지역이나 혹은 뭐 서울 같은 대도시 지역에서도 인구 한 사람당 살 수 있는 그 거주 면적이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주택 부족률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현실 하에서 혼자 욕심만 부려가지고 커다랗게 집을 짓고 많은 땅을 점유하고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은 다른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생존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라고까지 생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금씩 그 양보하고 조금씩 그 줄여서 좁게 사는 미덕, 이거는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땅은 어느 특정인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나면 후손들이 살아야 합니다. 좁게 살다가 후손에게 넓게 물려주는 지혜가 오늘 이 시대 우리 국토를 살아가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좁게 살다가 넓은 땅을 후손들에게 물려준다는 생활 철학,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중한 가치가 그 진정한 빛을 내려면은 이제 우리 인구가 그냥 마구 늘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구 폭발은 한순간에 우리 모두의 꿈을 앗아가고 말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에서의 그 참 또 혹은 어느 국지적으로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하고 그 국지적인 그 민족 혹은 주민이 국가가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량이 그 60분의 1로다 이렇게 될 적에는 그 기상 변화가 일어난다 혹은 생체학적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것을 갖다 우리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 소비량하고 또 우리나라 땅은 너무 적고 인구는 많기 때문에 이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 소비량하고 현재의 비율로 본다면 280대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0대 1까지 가기까지는 아직도 멀다 이렇게 보지만은 가령 우리가 참 선진국 수준의 그 에너지 소비를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절반 정도로 봐서 현재 개인당 2톤 정도의 석탄 소비 환산해서를 6톤으로 다 사용한다. 이렇게 보고 인구가 6천만 명으로 현재 4천만에서 6천만 명으로 증가된다면 그때 가서는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우리 국토 내에서 사용되는 겁니다만은 태양 에너지와의 비율이 60분의 1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 그 점에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인구가 증가되는 그런 추세에서 저는 6천만을 한계 인구로다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 증가를 우려하는 인구 전문가들은 우리 국토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 인구를 제시하면서 극한적 상황이 닥쳐올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제시하는 우리 국토, 그 가운데 남한의 최대 적정 인구는 6천만 명입니다. 1985년 3월 현재 우리의 인구는 4,100만을 넘어섰고 이 숫자는 불과 30여 년 사이에 1,600만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한계 인구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제 인구의 위험 수위는 바로 눈앞까지 와 있는 셈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1930년대와 40년대에 걸쳐서 연평균 2.0%의 증가율을 유지해왔지만 해방 후 1960년도에는 3%까지 급격하게 높아졌다가 1970년대 이후 실효를 거둔 인구 정책으로
오늘날까지 1.6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한 가구당 평균 자녀 수를 따져보면 1960년대에 5명에서 6명이던 것이 80년대에는 2.7명의 수준으로 줄어든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인구 억제를 하고 있는데도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2010년에 6천만이 넘어서고 2040년대에 1억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한정된 국토는 초만원이 되고 맙니다. 물론 간척이나 산지 개발로 새로운 땅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한 땅으로는 늘어나는 인구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다면 인구의 재배치나 공간의 입체적 활용으로 다소 숨통을 돌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도 시한부 대책일 뿐 근본적이고 영구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더더욱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좁은 땅에서 좁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각이 달라지고 생활도 달라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인구론자들은 우리 국토에 알맞는 인구를 그나마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이 지금보다도 더욱 출산 인구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 가구당 이상적인 자녀 수는 2.1명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일반적으로 2.1명의 목표를 잡는다 하더라도 실제의 자녀 수는 3명 정도로 목표를 웃도는 경향이라는 것이 이들의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2자녀 갖기 운동에서 더 나아가 1자녀 갖기 운동이 인구 문제의 새로운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1자녀 갖기를 통해 하나뿐인 국토가 인구의 한계 상황에 이르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이 노력은 분명 값지고 위대한 선택일 것입니다. 벌써 1200여 년 전 신라시대 문무왕은 그 자신의 시신을 땅에 묻질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바다에 묻혀서 이 땅, 금수강산 한반도를 외적으로부터 지키려 했었습니다. 1200년이 지난 이제 우리는 다시 그 역사적인 분수령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 하나뿐인 국토를 소중히 가꾸고 후손들에게 깨끗이 물려주는 노력은 우리 스스로의 문제며 또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몸을 줄이고 또 국토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모든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있을 적에 우리는 이 땅을 영원히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